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이 여기저기 강의 다니시다 보면 진짜 이런저런 경제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네, 많죠. 뭐 좋은 주식 가물이 없느냐, 뭐 이게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 맨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대답하지 그런 거 없죠. 이러고. 정말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한 사람 한 사람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성품이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처도 달라지는데 모든 사람이 오면 뭐 좋은 주식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사라 하더라도 누가 오면 그 사람의 체질이나 성품이나 식생활을 보고 나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나 같은데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누가 판단해 주기를 원하면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죠. 네. 근데 질문은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가계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가계부는 가계부고 세계 경제는 세계 경제지 저 세계 경제가 우리 집 가계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좀 감이 안 오긴 하거든요.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80%가 해외 의존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의 움직임이 한국 경제 그대로 직격탄을 날리고 한국 경제가 좋아야 어쨌든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군들이 또는 뭐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경제인들의 활동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그게 결국은 자기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세계 경제 흐름이 나중에 보면 자기 가정 경제에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저수지를 보고 농사를 져야 정확하게 농사를 잘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수지에 물하고 관계없이 난 농사만 잘 짓겠다 하면 안 되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 무슨 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뭐 좋대요. 뭐 대기업들이 수출도 많이 했대요. 서민들 사는 건 더 어렵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가정 경제도 힘들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래도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나라에 돈이 많아야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밑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나라가 가난하면 밑에 있는 국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이 낮죠. 나라에 일단 돈이 많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와야 그 나라로부터 이제 서로 빨대를 대고 빨아먹는 힘은 각자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걸 우린 개인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여하이 올려야 많은 물이 있는 걸 잘 빨아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 자기 소위 말해서 가정경제적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고 역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저는 오늘 강의 듣고 이런 해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계부를 계속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그런 촘촘하고 세밀하고 정말 우리 생활하고 직결된 문제까지 오늘 짚어주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해서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네. 큰 경제에서부터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선진국에 들어가는 국민으로서 경제를 봐야 되고 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가까지 한번 좀 이게 여러 가지 터치를 해볼까 네. 하는데 이게 시간이 되는 대로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을 아껴서 써보도록 하죠. 네. 박수로 강의 청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참 뭐 세계 경제하고 한국 경제 그리고 그게 우리 가정 경제에 어떤 영향을 다 연결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가정 경제를 이렇게 뻥튀겨 놓은 게 국가 경제고 국가 경제를 뻥튀겨 놓은 게 세계 경제입니다. 또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대한민국 경제 혼자만 좋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 가정 경제가 혼자 좋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손자병법 중에 13개에 나오는 얘기인데 초윤장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초윤장산이란 말이 뭐냐면 초자는 추춧돌 초자고 윤자는 윤기가 난다, 촉촉하다 이런 뜻이고요. 장자는 별장자고 산자는 우산산자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요즘엔 기상캐스터들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저도 아침에 또 TV 틀면은 자 오늘 오후에 날씨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또 뭐 추울 것 같으니까 뭐 외투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거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날의 날씨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참 지혜로웠던 게
그게 2000년 넘게 전에 나왔던 사자성어인데 옛날에 사람들이 외출을 할 때 추춧돌을 쳐다보고 추춧돌이 축축하게 젖어 올라오면은 이거 오늘 굉장히 습도가 높구만. 그럼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면은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걸 초윤장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오늘 왜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로움을 100%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계는 A라는 지점으로 가는데 나는 B라는 생각을 갖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세계의 움직임하고 다르니까 성공 확률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초윤장산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한번 경제를 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변할 겁니다 하는 말씀부터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앞으로 50년이 5000년 역사상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상캐스터라면 오늘 오후에 날씨가 굉장히 쾌청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이유를 대강 설명하면서 고기압이 몰려오고 이런 거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냐 하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은 예로부터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지 한 나라가 흥합니다. 첫째는 외부 환경이 그 나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국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이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에도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내부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아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 다르죠. 세 번째는 국민들이 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한 나라가 흥하지 않아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데 그 중에 내부적인 여건과 국민의 열망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지만 외부적인 환경 변화는 저희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요게 참 한국에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부터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려면 고기압이 와야 되는데 고기압 골이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 보이셔서 제가 지도를 좀 그려놓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세계 지도를 그래서 자주 그리는데 이게 이제 북미남미입니다. 세계 지도에. 우리 뭐 대한민국 그리려면 아주 굉장히 적게 조그맣게 그려야 돼. 그죠? 근데 자오자 세계 뭐 대강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이 세계 속에서 말이죠. 아주 묘한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 일본이 있고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쭉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100배거든요. 이 녀석이 전 세계를 꽉 쥐고 지금까지 흔들었어요. 얼마나 세게 흔들었는가? 전 세계 경제의 약 27%가량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으면 2만 7천 원이 미국 쏜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겠다는 사람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그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데 거의 관심이 없다.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제분들도 어려서부터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도록 늘 훈련시키시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사대주의로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피지기해야 백전불태잖아요. 적을 정확히 알고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아무도 덤빌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묘하게 한국에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지 이걸 제가 국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운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환경이 변해서 자기를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열심히 하는 건 노력이고 실력이지. 그죠? 운이 아니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한 기가 막힌 나라가 지금 뜨면서 한국을 도와주는 형국이에요. 그게 바로 중국이라는 녀석의 등장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100배라면 이게 101배 정도 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25, 6년 동안 그냥 혼자서 매일 밤에 그냥 아령하고 엮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삿발을 잡은 거예요. 한판 붙자고.
니하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중국이 등장을 하면서 세계가 첫 번째 완전히 뒤집어져요. 제가 지금 뭐 이제 거의 60이 다 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경제를 하면서 보면서 가장 큰 사건을 얘기하라 그러면 중국의 등장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사건을 못 봤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 엄청난 바람인데 여러분들 관심이 상대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덜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으면 약 14,000원이 중국 쏜 돈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32%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저 중국의 공식 인구가 13억입니다. 그런 녀석이 옆에서 뜨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인데 5,000평짜리 땅. 그 뒤에 101배짜리 야산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신도시가. 근데 재수가 좋으려니까 신도시가 생기면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뚫리는데 그놈의 도로가 우리 5,000평을 밟고 지나가는 거 이렇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그럼 왜 일로 뚫리느냐? 이게 전부 산맥이에요. 이게 전부 사막이에요. 이게 산맥과 정글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면이 대강 이쪽인데 홍콩, 마카오, 대만 빼고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게 한반도 앞바다예요. 이걸 한반도의 21세기 지정학적인 위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서해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했어요. 야야야 그 김포공항에다 활주로 2개만 더 만들면 됐지 거기다 이렇게 돈을 많이 해서 뭐 영종도 무이들을 다 깔아 뭉기고 거기다 신공항을 짓느냐고 난리냐 그랬는데 작년에만 약 5천만 명의 사람이 지나가거나 들락날락거렸어요. 전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국제공항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중국이 없었다면 인천국제공항은 절대로 그런 공항 된다 안 된다 안 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뜨는 게 우리 같더라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막걸리 뿌리면서 고사진해서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떴는데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요. 우린 중국이 뜨면서 약 10개 중에 7개를 얻고 3개를 잃어버리는 형국이야. 그래서 중국이 뜨면서요 우린 선진국을 쫓아가는데 7년에서 5년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 뜨면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좋은 바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중어중문학과가 영어영문학과 다음으로 어문학 계열에서 들어가기가 2번째로 어려운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간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자제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때도 늘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 어쨌든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면 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중국이나 외부 환경이 좋으면서 한국을 밀어제끼고 있다. 뭐 다른 인터넷 혁명 이런 걸 더 얘기할 시간 오늘 많지 않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가 한국이라는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다 그러면 대개 3가지 바람을 만나잖아요. 역풍, 횡풍, 순풍. 근데 우리나라는 순풍 2-3가지가 대한민국이란 배를 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그래서 작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그렇게 확산이 되고 전 뭐 유럽에서 뭐 부도가 나느니 뭐 이렇게 막들 난리를 치는데도 우리나라가 23,000달러 지나가면서 아주 순항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건 외부 환경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작년 6월 23일 날 2050 클럽을 지나갔어요. 2050 클럽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20,000, 2만 달러 이상이 된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가 50밀리언, 국민이 5천만 국민 이상 되는 나라로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7번째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6나라를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동양의 재팬, 일본, 그리고 5나라가 서양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라는 KTX를 타고 부산이라는 선진국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지금 경주, 울산, 통도사역을 지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언제쯤 그러면 선진국에 들어가느냐? 현재 스피드를 감안한다면은 약 2016년 정도 되면 3만 달러 정도 들어가면서 선진국을 터치하기 시작해요.
2025년, 지금부터 12년 정도 후가 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만 달러 가까이 되면서 전 세계 7대 강국 근처에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32년, 여러분 나이에다 20을 더하시긴 별로 싫으실 거예요. 집에 계신 자제분 나이에다 20을 더하세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약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되면서 전 세계 5대 강국 정도에 진입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요, 우리나라가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현재 27위 정도 돼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 5등까지 가는 국운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제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제분들 잘 기르라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그들이 앞으로 원하기만 해서 한국의 각계각층에서 인류가 되면 세계에서 인류가 되는 시대가 돼요. 자제분들을 기르시더라도 앞으로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구나. 그리고 노벨상이라는 것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린 선진국 가느냐? 간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시면서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오후에 비가 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사회의 변화가 새로운 게 있으니 준비를 하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일단 선진국 간다 하는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이영곤의 개인 얘기냐? 그럼 제가 국수주의자지. 제 개인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 엘빈 토플로, 폴 케네디, 세계적인 미래학에서 나온 거를 다 저희가 35년 동안 연구 검토한 거를 뭐 KBS 뭐 이런 데서 EBS 다 방송해도 악플 하나도 안 달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JP 모건 스탠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드만 삭스 뭐 이런 데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2등까지 갈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3대 신용평가기관이 한 3, 4개월 전에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전 세계에서 가장 여태 역사상 높게 등급을 매긴 게,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게 살기 힘든 나라에 무슨 신용등급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신용등급은 230개 다른 국가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 좋다 라고 나온 결론이니까 자긍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선진국 가는 게 무조건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거죠. 선진국 갔을 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잖아요. 뭐 마음대로 요트 타러 다니고 뭐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선진국 가면 세 가지 병을 몰고 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기상캐스터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첫째가 뭐냐면 상대적 빈곤감이 커져. 요즘 많은 분들 말이죠.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전부 생수 들고 다닌다? 생수 들고 다녀요. 힘들다고 그러시면서 전부 점심 잡수시면 커피 어딨어? 커피 사줘요. 그죠? 예. 전부 힘들다 그러면서 4인 가족 보면 전부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요. 영철이 어딨냐? 이러고. 이거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옛날보다 팍팍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전에는 우린 고도 성장을 했었거든요. 연평균 7%, 8%, 뭐 6%. 근데 이게 2%로 주저앉으니까 자동차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120km, 뭐 110km 이렇게 달리다가 60km로 가면 앞에 차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이 빵빵 비켜라 이 자식아 이러고. 그러죠? 느낌이 훨씬 떨어져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경제가 빨리 가다가 늦게 가니까 본인이 답답함을 느껴서 그래요. 모든 건 옛날처럼 전부 이 6%, 7% 성장하는 데다 전부 맞춰서 모든 소비를 늘려놨거든. 인정하시죠? 두 번째,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옛날에 나랑 비교해갖고 나쁜 옷 입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나쁜 음식 자꾸 나오신 분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불만이 많아.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영철이 엄마. 이거 미치겠다. 명품 핸드백 뭐 이런 거 말이죠. 아주 미워. 막. 그래서 나도 저거 갖고 싶거든.
사실은 핸드백 그 명품 없으면 돼. 내가 볼 땐 제일 좋은 핸드백은 보재기요. 그냥 끼고 다니고 다 쑥 씹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못 가져서 안달이야. 왜? 쟤도 가졌으니까.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남들하고 비교를 해,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자신을 사실은 내려놓지 못해요. 상대적 빈곤감이 앞으로 더 커져요. 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선진국 가면 부익부 빈익빈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선진국가 나라치고 부익부 빈익빈을 줄인 나라가 없어요. 왜냐면요,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매연이 더 나와요, 덜 나와요? 더 나오는 거예요. 다만 저희들이 하위 5%에 계시는 분들의 소득이 5년 10년 전보다 준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지. 근데 옛날보다 다 늘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늘어서 미운 거예요. 그걸 상대적 빈곤감이다 하는 개념이 이게 선진국 가면 아주 깊이 골수 깊이 들어옵니다. 점점 더. 두 번째가 평생 직장이 없어져요.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정신과 치료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한 58세까지 혹시라도 있다가 60몇 세에 돌아갈 땐 그래도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을 하셔서 60세에 나오시더라도 문제는 세 번째가 기다려. 오래 살아야 돼요. 그죠? 요새 저 대학 교수 저희 같은 사람도 65세까지라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았더니 한 학기에 2번씩 학생이 교수 평가해. 아주 미치겠어요 내가. 우리 교수의 준비성 뭐 이게 강의 능력 뭐 그 인터넷에 다 떠다녀요 쪽팔리게. 그러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애들 다 데려놔서 짜장면 살잖아요. 이 자식들아 교수가 바빠서 그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자, 농담이고요. 요즘에는 교수도 마음대로 자기가 65세를 책임 못 지는 시대가 된다. 왜? 경쟁사회니까요. 선진국 가면요, 평생지수단 개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평균 6번 반 직장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주변에서 되죠. 우리, 제가 젊었을 때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뼈를 묻어라, 거기서. 앞으로 오래 사셔야 된다는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평균 기대 수명이 80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90세, 100세 다 사시게 생겼어요. 이금희 할머니도 나중에 이제 100세 돼. 100세 되지. 김재원 할아버지도. 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60세에서 안 돼서 은퇴를 해야 돼. 제가 지금 55년생이거든요. 55년생이면 정확히 한국의 베이비부머입니다. 우리부터 63년생까지가 약 760만 명인가 뭐 그렇다 그래. 이거 지금 전부 은퇴했어요. 은퇴 또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 나이거나 우리처럼 버티는 사람은 10명이 하나도 안 돼.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대략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내가 볼 땐 75세까지는 일해야 돼. 그러면 50몇 세 그만둬서 75세까지 20년을 뭘 할 거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여태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런 사회는 처음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를 미리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제 오늘 강의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진국의 명암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선진국 가는 건 좋은데 나나 우리 애들이나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하면서 인생을 마쳐야 될까 하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지 않으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이혼율 높아지고요. 그래서 자살률 높아지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율 높아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는 후진국에 없어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이 우울증이라는 건 옆이랑 자꾸만 비교하고 웬만큼 먹고 난 다음에 우울한 거야. 바빠서 맨날 밥 먹이 바쁜 사람한테는 우울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 뭐 예전에 우울증이 어디 있었어. 근데 그런 병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벌써 250만 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선진국에 가고 있을 때 생기는 그런 사회적인 요소들이다 하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선진국을 앞둔 그런 국민들의 생활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직도 남아있거나 또는 자제분들이 됐든 젊은 분들도 제 얘기를 그래서 같이 들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대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이라는 건 아닌 사람도 있어요. 평생 직업을 갖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뭐 의사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사자 들어가는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뭐 2, 3%도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 사람은 거의 다 second life 또는 third life, 제2의 인생 또는 제3의 인생을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58세에 은퇴를 해서 나름대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75세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셔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직업의 개념을 항상 늘 생각하면서 내가 나중에라도 무엇을 할 것이 있는가라는 걸 늘 찾아보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장과 직업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직업이 반드시 사자 붙는 것만 직업도 아니죠. 요즘에 우리 TV에서 좋은 프로그램 중에 뭐 100년 가게 이런 거 보세요. 서양에서 자기가 대를 물려가면서 100몇십 년씩 가게를 물려주는 거, 이것도 직업이지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를 늘 살펴볼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는 또는 우리 남편은 또는 우리 조카는 무슨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항상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평생에, 지금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이 가족들끼리 모여서라도 마스터 플랜을, 평생의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 번만 좀 점검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영곤이가 현재 몇 살이지, 앞으로 학교에서 있는다면 강의하는데 몇 살까지 있지, 그 다음부터 몇 년은 무엇을 하면서 지내지,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내가 90세까지 산다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나의 마지막 생을 정리해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때 가서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 똥배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름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정신적인 타격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묘한 자살률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고령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게 왜 돌아가실까? 누구 말대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왜 자살하시냐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살 날이 있는데 너무 할 일도 없고 답답하고 옆하고 비교해보니 신경질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살았나? 내가 더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잘 세워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경제를 쳐다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요, 선진국 가면은요, 고성장이 저성장으로 바뀝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방청객분들도 그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 이게 과거처럼 5%, 6%, 7%의 성장은 대한민국이 다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우리가 다시 중진국, 후진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퇴보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진국 치고 3%,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하는 게 없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뭐 방학만 지나도 10cm 크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 다니는 아이는 재봐도 맨날 그거예요. 왜냐면 다 자랐거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건 이미 경제 상황이 상당 부분 클 대로 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자랄 수 있는 게 되게 2%나 잘해봐야 3%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몇 % 한 것도 결국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4% 이렇게 하다가 적어서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근데 2013년도는 이게 약 3% 이상으로 회복이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리의 전반적인
성장은 저성장 기조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성장 기조로 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은행의 이자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도 은행 가서 돈 이렇게 집어넣고 그거 갖고 이자로 생활하시려면 신경질 나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100만 원 집어넣으면 1년에 25만 원까지